실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인적 자본과 혁신 분야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 이유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표를 보면 우리가 훨씬 앞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정말 스마트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인적 자본과 혁신의 기반을 둔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변화의 특징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디지털 기술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이니까 사실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재밌게 생각했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경주에 동시에 이겨야 되는 그런 각 국가들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성장을 하려면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경주에서 이겨야 된다. 첫 번째 경주는 인간과 기계의 경주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고, 세 번째는 국가 간의 경주입니다. 사실 인간과 기계의 경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주를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마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루다이트 운동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제 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니까 이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당시에 기계가 인간을 압도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최근의 기계들은 상당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는 이제 그 산업혁명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가 가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위협과 최근에 디지털 그 기술혁명 시대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과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체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말을 대체한 거죠. 물론 마구의 직업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직업이 창출이 되고 또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자동차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인 자동차는 운전사가 없어도 그냥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운전사를 바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무인 자동차가 지금 이제 현재 뭐 구글에서 뭐 미국의 몇 주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또 지금 이제 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이제 일반화되면은 뭐 한 2050년 가면은 생산되는 자동차의 뭐 반 이상이 무인 자동차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운전사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자동차 공장을 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계속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과 기계의 경주가 정말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실 학교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데이터인가 하면 미국의 고용 데이터인데요. 그 일자리 증가율 데이터입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일자리 증가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 마이너스 1.1%입니다. 10년 동안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 10년간 이제 10년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이제 늘어났는지 보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일자리는 19.8% 늘어났고요. 1980년대는 20% 늘어났고 이제 경제 성장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40년대, 50년대 가면 1940년대는 거의 한 40%씩 일자리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10년 동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혁신을 전공하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프론티어 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를 보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의 감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더 프론티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곧 이제 닥쳐올 미래에 사실 일자리가 10년 동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유전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경주에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해법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첫째는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 대체가 될 기계로 대체가 될 거니까 기계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스마트 성장이라는 개념 아래서 보면 이제 스마트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인재만 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스마트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뭐 대기업 체제에서 스마트한 인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을 많이 육성해내고 또 스마트한 조직, 뭐 기업 조직이든 뭐 공공부문의 조직이든 조직도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예컨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멀티내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초소형 다국적 기업 얘기를 제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이 인간 대체를 맡겨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계와 이기기 위한 그런 이제 새로운 조직 체계는 작은 단위의 다국적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나 이런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 다 이제 확보가 되고 또 연계가 되고 그렇지만 종업원들은 한 뭐 10명에서 한 12명 사이 뭐그 정도의 그런 기업 체제를 갖춘 요즘 이제 창업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차원에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한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이 스마트해져야 된다. 민간 조직도 그렇고 또 공공 부분의 조직들도 그런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스마트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경주가 중요해지고 스마트 성장 전략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의 수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경주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는 게 조금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그 20세기의 성장을 이렇게 분석한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개념입니다. 미국이 왜 20세기를 주도했느냐? 미국이 그러니까 1907년 정도에 그 영국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유럽을 따라잡고 계속 20세기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느냐를 이제 분석한 결과 그 기본은 교육에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왜 하필 교육의 강점이 미국을 세계를 주도하게 만들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이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중등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미 그때 상당히 대중화됐습니다. 근데 유럽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귀족들 자제들은 갔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체제가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중등 교육을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나라가 미국이었고, 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가면 또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학들이 또 상당히 그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20대 대학 그러면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15개 대학은 미국 대학이거든요.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세계 500대 대학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12개 정도 들어가는데 미국은 15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점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 인적 자본에 있고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교육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피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OECD가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과학하고 국어의 역량 테스트를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핀란드가 1등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2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대학은 강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드랍아웃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중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한 7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95% 이상인데 나머지 한 25% 아이들이 중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력이 낮아서 굉장히 이제 교육이 그동안 강점이었고 교육의 힘으로 미국이 20세기를 주도했는데 21세기에 또 미국의 이 주도력이 계속되려면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많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기술부에서 일할 때도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한국대로 계획을 해나가는데 한국을 많이 칭찬을 하니까 사실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칭찬해서라도 미국 국민들한테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이 기술의 변화를 확실히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계로부터 이기는 거죠. 교육이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 그 나라는 인간과 기계 경쟁에서 이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교육이 기술을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야말로 스마트 성장의 본질은 그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주는 이제 국가 간의 경주인데, 국가 간의 경주에 대해서는 소위 추적 가설이라고 해서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의 이제 의미는 GDP가 낮은 나라일수록 GDP 성장률은 높다. 그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낮은 나라일수록 첨단 기술을 많이 들여와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력이 점점 이제 프론티어로 가까워지면 본인들이 그냥 이걸 모방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힘들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성장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지금 뭐 3% 성장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추세로 보면 GDP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좀 이제 프론티어 국가로 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은 뭐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나오는 나라니까요. 일본의 경우에 왜 그러면 성장이 이렇게 둔화됐을까 하는 이제 그 고민을 하는 학자들이 새로운 일종의 가설이죠. 그 가설을 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G7 국가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G7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7개 국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25,000불 수준에 이렇게 이르면은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해서 25,000불 수준에 이르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국가가 나눠진다.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다.
나라도 있고 2%대 성장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3%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er capita GDP라는 용어니까 사실은 이제 1인당 경제 성장률이니까 사실 이제 그 인구 증가율을 빼줘야 되겠죠. 보통 우리 3% 성장이면 우리가 인구 성장률이 한 0.4% 되면 사실 한 2.6% 성장인 겁니다. 1인당 성장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1% 미만 성장하는 국가들 뭐 일본하고 이탈리아를 들고 있고요. 2%대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뭐 영국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왜 그 두 타입으로 나눠지는 큰 뭐 때문에 두 타입으로 나눠지냐 했을 때 추격형의 국가에서 얼마나 탈피했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는 추격형의 나라죠. 그렇지만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발명해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고 그런 역량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일본은 여전히 모방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미만에 그냥 잃어버린 이제 10년, 20년이 됐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창조 경제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새로운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냥 기존의 물건들을 잘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성장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 지금 3% 성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이제 per capita GDP가 한 2% 성장이 그냥 35년이 지속되면 GDP가 2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만 5천 불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제는 일본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형으로 가느냐 하는 이제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국형으로 가서 2% 성장밖에 못하면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은 per capita GDP가 2% 성장이 35년이 되면 거의 더블링이 됩니다. 소득이. 그러면 2만 5천 불이면 5만 불이 되는 거거든요. 35년 만에 5만 불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2%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일본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지적입니다. 정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적 자본과 혁신 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2만 5천 불 이상 가면 정말 높은 성장이 힘들다. 1%대도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굉장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스마트 성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마트 성장이라는 걸 한번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뭐 성장의 개념은 그 나라에 맞춤형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성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적 자본과 혁신에 집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격 단계에서 했던 그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특히 인적 자본과 혁신 분야에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이 경제하신 분들은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성장의 엔진은 인적 자본과 혁신이거든요. 성장의 엔진을 제대로 이렇게 가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2만 5천 불 수준까지 와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지금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중진국 감정이라 그래서 뭐 한 5천 불 뭐 수준에서 성장이 멈추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은 뭐 중진국 감정은 탈출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지금 이제 2만 5천 불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저성장, 완전 저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2%대 중성장이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고, 그 기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과 혁신의 분야에서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